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8월 5일 시행된 109회 전산세무 2급,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전산세무 2급의 이론 15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는 실무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무 파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에서 받아 놓으셨던 거죠. 여기 문서에서 기출문제 세무사회 109회 세무 2급 여러분들이 다운 받은 폴더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 해당되는 프로그램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 2교시, 3교시 폴더가 2개가 있죠. 여기 109회 기출문제 설치 안내에서 여러분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매회 확인하셔야 될 것은 자, 폴더가 조금 전에 2교시, 3교시 2개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전 세무 2급 얘를 갖다가 실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교시에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작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시험 준비를. 3교시과에는 세무 1급하고 회계 1급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는 세무 2급이니까 2교시에 들어갈 거고요. 이따가 프로그램 다운받을 때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실무하고 여기 시험하고 똑같이 여기 임시 수험 번호하고요. 그다음에 감독관 번호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임시 수험 번호는 12111 다 8자리예요. 1111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6129 이렇게 알아두고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놓고요.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2교시 하기로 했었죠. 텍스트 있는 거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수험 번호는 12111112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고요. 자, 여러분 시험 정보 쭉 다 나와 있는 거 시험 보러 가시면 하나하나 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문제 유형은 A형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A형으로 하고 이렇게 대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관이 칠판에다가 6129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입력하고 시험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또 여러분 수험 정보 다 들어가 있죠.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탭을 보면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3개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전산세무 2급 됐죠? 뭐 이거는 벌써 여러분이 회계 2급, 1급 프로그램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은 요거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론 문제에 대한 답 넣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다 끝나면 답안 저장 누르시고 프로그램 나간 다음에 USB 빼서 감독관한테 제출하시면 돼요. 자, 문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 회사는요 첨부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회계 1급부터는 제조, 도소매 같이 한다고 되어 있죠. 중소기업이라고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 1번에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해야 될 문제 5문제를 출제를 해놨어요. 날짜는 1월 22일이고요. 한강물산에 제품을 800만원으로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했다는 것은 우리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800만 원이 사용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입력할 일이. 그런데 판매 대금 800만 원 중에서 20%를 당좌이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차변에 당좌이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는 차변에 당좌이금 8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제품의 20% 계약하고선 받은 돈이니까 계정은 뭘 사용해야 되겠어요? 선수금 사용해야 되겠죠? 거래처는 한강물산. 그리고 금액은 800만 원이 아니었죠? 20%니까 286, 160만 원이었겠네요. 그죠? 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걸 썼네요. 당좌이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160만 원. 되게 보편적인 일상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거래 중에 하나예요. 세무 2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무에서 일상 벌어지는 이런 거래들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1월 22일 날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눌러주시고요. 날짜는 1월 22일. 차변에다가 당좌이금 해주시고요. 금액은 160만 원. 대변에다가는 선수금. 거래처는 한강물산. 선수금은 채무기정이니까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죠.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니까 3월 25일 거래고요. 거래처인 동방불패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300만 원 회수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손 처리해왔대요. 자, 대손 발생일 직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 400만 원 있었다네요. 부가가시세법상 대손세금 고려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분기해야 될까?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을 더 이상 못 받게 되었으니까 외상매출금은 감소시켜야 되겠죠.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동방불패 매출채권이라서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못 받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 금액이 400만 원이라고 얘기하네요. 여기 차변에다가는 대손충당금으로 400만 원 먼저 처리해 주시고요. 돈이 더 이상 없으니 나머지 금액은 대손상각비 해가지고 9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달라는 문제였었어요. 자, 뭐 이것도 회계 1급에서 많이 연습을 하셨던 문제니까 이번 문제도 무난하게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3월 25일 거래 보시고요. 차변에다가 대변부터 할까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동방불패 1,300만 원. 차변에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라고 했으므로 코드번호 109 다음 게 바로 거기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써주시고 금액은 4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대손상각비죠. 대손상각비 여기 판관비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 눌러주시고요. 금액은 90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무난하네요. 두 번째까지. 자, 세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6월 31일 거래고요. 업무용 수용차 5인승 1000cc가 넘네요. 엔진 교체 후 엔진을 교체했대요. 엔진은 여기 자동차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품이죠. 대금 7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수령했대요. 보통 현금 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는 증빙 서류인데 이 경우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얘는 불공사항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이라 할지라도 또는 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둘 다 불공사항이라고 하면 얘는 다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세금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계정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수용차 엔진 교체된 것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금은 770만 원이라고 했고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에는 자본적 지출은 그 돈을 쓴 자산명으로 기록하라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여기 차량 운반구 해가지고 77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에 따랐으니까 보통예금 77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부가세 유형을 과세 또는 54번 불공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매입 세금 계산서도 적격 증명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 매입 세금 계산서가 불공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불공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전표로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불공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코드 번호가 54번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입력하게 되면 얘를 불공 처리할 수 있는 계정이 없어요. 부가세 코드 번호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불공을 갖다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지 않고 이 내용을 갖다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카과 현과 입력하고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불공을 쓴단 말이죠. 증빙서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불공 처리할 수 있는 부가세 코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6월 30일 거래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거래로 보시고요.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써주시고요. 차량 운반구는 77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자, 이렇게 해주시고 금액은 77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드번호 외워서 코드번호를 그냥 입력해요. 조회를 안 하고. 물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 볼 때도 또 회사에서 업무 볼 때 자주 쓰는 코드번호는 외워서 암기해서 입력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직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들이라면 회계, 계정 코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암기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4번 7월 25일 거래네요. 이사회에서 2023년 7월 12일에 결의한 중간 배당, 현금 배당으로 1억 원인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15.4% 원천 징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된 거 뭐 조회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7월 12일 거 있다 조회해보면 이 미지급 배당금은 벌써 배당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미지급 배당금은 대변에 있는 계정이니까 부채 계정이니까 차변으로 여기다 써야겠다. 차변에다가 미지급 배당금 부채 계정이죠. 1억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지금 얘를 결의가 중간 배당 결의한 것을 이제 집행하는 거니까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15.4%는 보통 예금 이자도 15.4% 배당금도 일반적인 배당금은 원천 징수 세율이 15.4%예요. 그래서 1억 원에 15.4% 하면 얘는 우리가 배당금을 주주들한테 지급하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처럼 월급 지급할 때 공제하는 금액 우리가 예수금으로 이렇게 써놨죠. 배당금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을 원천징수 우리가 하게 되면 예수금이라고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540만 원 얘가 원천징수한 계정으로 이렇게 예수금 써놓은 것이고요. 차인지급액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했으니 금액은 8,460만 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7월 10일 날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해놓은 거 계정 확인하고 나서 7월 25일 날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12일 해주시고요. 중간 배당금이라고 해서 여기 미지급 배당금 해놓은 거 보이시죠? 얘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25일 날짜에다가 차변에다가 미지급 배당금 얘를 지급한다. 1억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아니죠. 보통예금 말고 예수금으로 15.4% 먼저 띄어놔야 되겠죠. 1,54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표시해 주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1월 5일 거래네요. 액면가액 1,000만 원, 3년 만기인 사채를 1,085만 원에 할증 발행했대요.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사채 발행 문제죠. 이것도 사채 세무 2급에서 사채 치고는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문제를 냈네요. 자, 차변에 우리가 사채 액면가액 1,000만 원짜리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얼마가 입금이 됐대요? 1,085만 원이 입금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가 3년 후에 갚아야 될 사채 액면가액 부채는 얼마요? 1억 원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겠죠. 발행하고 났더니 지금 대변에 금액이 차이가 생겼어요. 이 계정을 아느냐고 물어본 문제라고 보이는데 얘는 지금 할증 발행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할증해서 발행을 했대요. 그죠? 그래서 계정 이름도 사채를 할증 발행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걸 줄여서 차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래서 85만 원 이렇게 써주시라는 얘기죠.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을 했다면 차변에 차액이 생길 거예요.
그 이름은 뭐겠어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사채 할증 발행 차금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문제로. 자, 그럼 이렇게 11월 5일 날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5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받은 금액은 1,085만원, 대변에다가는 사채 금액은 1,000만원짜리, 나머지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금액으로 85만원. 예, 이렇게 해주라고요. 이번 그 109회 실기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1번부터 5번까지 그닥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거의 안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문제 2번.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입력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7월 18일 거래고요. 취득가액은 5,200만원, 매각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3,800만원인 공장에서 사용하던 여기 기계장치 로라 상사에 매각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그러죠.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 봐 주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이 됐던 세무 2급이 됐던 세무 1급이 됐던 이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문제는 회계 처리에서 거의 반드시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메모해 놓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면 거의 틀릴 일 없거든요. 잘 설명 들어보고 여러분이 한 두세 번만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유형자산 여기 써놓을게요. 유형자산 처분에 관련된 문제는 첫째, 여러분이 얘를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우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기록해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얼마나 그랬냐면 취득할 당시 5,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기계장치의 가격이 점점 떨어졌겠죠. 그걸 우리는 매년 감가상각해서 감가상각 처리했던 금액들의 합계금액, 그걸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불러요. 그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3,80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정하건대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의 값어치는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1,400만원짜리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기계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 해석을 해보면 이 말뜻은 우리가 기계장치 5,200만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이 3,800만원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는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에 1,400만원짜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근데 얘를 얼마에 팔았대요? 판 금액은 여기 공급가액 이걸 보셔야지 돼요. 공급가액에 판 거예요.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은 다시 저기 국세청에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돈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구분할 때에는 공급가액 갖고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00만원에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계장치는 장부상 1,400만원짜리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1,100만원을 주고 팔았으니까 아따 300만원은 손해봤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300만원은 계정을 뭘 사용해야 되겠어요?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처분해서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사용할 기종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란 기종으로 사용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 제가 번호를 붙여줄게요. 첫 번째, 기계장치 얘부터 하고요.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우리가 받을 돈이라든지 또는 받은 돈을 기록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받을 돈이라든지 받은 돈, 그게 세 번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 거로 그 차병 기록했는데 차병과 대변의 합계 금액 차이가 바로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금액하고 일치하면 분계가 정확히 잘 된 거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자산 처분했기 때문에요. 유형자산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잖아요. 처분하면 당연히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다가 1번 대변에다가 기계장치에 대한 여기 취득가액 다 없애줍니다. 기계장치가 없어지면서 이 기계장치에 대한 비용 처리했던 거 2번이죠. 감가상각 누계에 차변에다가 바로 기입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그래서 3,800만원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1번, 2번은 여러분이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동으로 그냥 분기가 따닥 돼야지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돈 또는 받을 돈이라고 그랬었죠. 자,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예요? 여기에서는 1,100만 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돈은 공급가액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세금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두 개 합계 금액 이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는 미수금이라고 써야죠.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돈 못 받은 게 아니라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팔고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정은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약속금을 받았어도 받으럼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1,210만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 세금계산서 입력하실 때 공급가의 세액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 계정은 110만원 이렇게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게 여기 세 번째까지 회계처리 거래요. 부가세 예수금은 제가 지금 손으로 쓰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이 공급가액 세액 입력하시면 이따가 프로그램에서는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자동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손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차병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계산해 보면 300만 원이 딱 차이 나죠. 그걸 뭐라고 쓰기로 아까 얘기했었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해가지고서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미리 정리해 놓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금액하고 맨 마지막에 기록했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금액하고 일치하면 회계 처리가 정확히 잘 된 거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요 순서대로 이렇게만 회계 처리하시면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회계 처리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단 말이죠. 되셨나요? 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세무이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기출문제를 한 문제만 한 회분만 딱 풀어보고 가실 리는 없겠죠.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거의 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집중적으로 두세 번만 반복해서 풀어보셔도 틀릴 일이 없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써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나중에는 머릿속에 그려져서 금방금방 처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7월 18일 날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는 나가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날짜는 7월 18일이라고 했죠. 7월 18일. 자, 유형은요. 매출을 하고 나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11번 과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매각 공급가액은 3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로라 상사.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랬고요. 분계는 혼합분계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공급가액 세액 입력했더니 밑에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벌써 와 있죠. 근데 대변에 얘는 제품 매출이 아니고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라고 했으니까 차량 운반구 금액 1100이 아니죠. 취득원가를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5200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차변에다가는 우선 여기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게액은 차량 운반구가 아니죠. 기계장치를 했죠. 기계장치가 206번이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다음 번호죠. 207번 이렇게 넣으시고요. 금액은 얘가 3,80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 미수금이죠. 미수금은 두 개 합쳐서 1,210만원. 그죠? 그리고 차익을 딱 보니까 딱 300만원 남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손실 본 거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용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랍니다. 세무2급에서 특히나 더 빈출이 많아요. 물론 세무1급에서도 많고, 근데 시험 문제가 빈출이다. 이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그게 혹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세무 회계 업무 보시게 되면 회사에서 이렇게 유형 자산들 이렇게 매각하는 거 한 번 있을까요? 두 번 있을까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처리할 수 있느냐고 자격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로 내는 거고요. 연습을 잘 해놓으셔야지. 실무 시험 문제들은요, 실제로 회사에 가시면 아주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로 많이 내놓았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7월 30일 거래네요. 빨간색으로 갑시다. 영업부에 필요한 비품 소나무로부터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현금 영수증 받았대요. 자, 매입했는데 현금 영수증 받았다는 얘기죠. 법인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수금 가수금 처리하면서 대표자 누구죠? 거래처에 대표자를 써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자가 있나 봐요. 대표자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비품을 샀으니까 비품은 차변에 우리한테 들어왔겠죠? 차변에 비품, 비료가 아니라 비품, 금액은 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거래액이 공급가액이 60만원이죠. 60만원은 비품, 대변에다가는 가수금. 돈을 갖다가 대표로 받았을 때는 돈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건 정산해서 줘야 될 금액이에요. 왜? 대표가 법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법인 대신 결제를 해줬다면 돈을 받긴 받았는데 계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가지금의 반대거든요. 얘는 돈을 대표한테 나중에 지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뭐 다른 건 없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가수금하고 대표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66만원. 66,000원이 아니라
66만 원을 대표한테 나중에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비품은 불공사항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6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분기는 이렇게 할 것이고요. 얘는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에 현금 영수증 61번 현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보자고요. 7월 30일 거래. 7월 30일 거래고요. 차변에다가는 차변이래. 유형은 현과 61번 현금 영수증이죠. 그 다음에 그냥 비품 산 거니까 비품 쓰면 되겠고, 공급가액 현과 그 다음에 카과 그 다음에 건별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대가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자동 띵 나눠지죠. 거래처는 대표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분기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 분기되어 있는 원재료를 뭘로 바꿔줘요? 비품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입력해달라는 문제였었어요. 비품과 여기 대표자가 나왔는데 공급자 아까 여기 어디라 그랬죠? 소나무? 여기는 소나무.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소나무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현금이 아니었죠. 현금 영수증 또 착각을 했네.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혼합으로 눌러주시고 여기 비품, 그죠?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 가수금 클릭하셔서 이거 안 고쳐지면 아마 감점이나 틀렸다고 할 거예요. 왜? 거래처명 대표자로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기 때문에. 대표자 66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좀 이런 문제는 좀 특이하게 나왔죠. 대부분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대표가 자기 물건 사고 세금계산서를 회사로 보내는 케이스였는데, 이번에는 대표가 자기 주머니 털어서 비품을 샀어요. 그때 계정 뭐라고 써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가수금이라고 이런 경우에 쓰라고 이렇게 계정까지 가르쳐 준 문제예요.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31일 거래고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제조부의 자재창고 임차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10월 30일 수취하였다고 얘기하네요. 단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세 자동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날짜는 8월 31일 거 일단 입력을 하셔야겠죠. 날짜는 분기부터 먼저 해놓고 넘어갈까요? 자, 매입 세금계산서니까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니고 종이 세금계산서라는 게 좀 색다르게 나온 거죠.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 자, 부가세 유형은 임차료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매입에 해당되는 거고요. 불공사항 아니니까 얘는 51번 과세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급가액 세. 이 문제를 통해서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요 예정신고에서 누락했던 거 확정신고 할 때 미리 반영시켜 놓는 거 실무에서도 잘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기능 어렵지도 않은 거니까 잘 익혀 놓으시기 바라고요. 차변의 규정은 당연히 임차료로 바꿔야겠죠. 근데 이 임차료가 제조부 창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임차료는 판관비로 하면 안 되고 제조 경비인 500번대 임차료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임차료는 150만 원. 자, 대변에는 아직 돈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금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외상 미수로 돼 있잖아요. 임차료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어디로 해줘야 돼요? 오미순. 뭐 저기 한번 바로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165만 원. 자, 얘는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매입세도 공제받을 수 있죠. 부가세, 대급금 해서 15만 원. 이렇게 분계는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은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이 부가세 대급금을 부가세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다른 거 뭐 아시겠죠? 자, 매출일 경우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사용하는 이 계정은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세액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분개하다 보니까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 매출세액 나와서 되게 헷갈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가세 대급금이나 부가세 예수금 계정은 재무회계에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기록할 때 사용하는 계정명이고요. 부가세법에서는 매입세,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세 이렇게 부른다.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럼 8월 31일 거래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31일 거래고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 매입 세금계산서 과세고요. 품목에다가는 자재, 창고, 임차료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50만 원. 코드는 거래처 오미순 부동산. 세금계산서 여기다가 1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 종이 세금계산서니까 얘는 전자 세금계산서나 전자 계산서일 때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분계로 해주시고요. 여기 원재료 대신에 임차료 써야죠. 임차료 500번대 519번이네요. 써주시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돈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금 해주셔야겠죠. 미지급금은 오미순 부동산에다가 지급해야 되므로 165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란 얘기였었어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 얘 지금 부가가치세 누락한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을 했던 거기 때문에 2기 예정신고 때 2기 확정신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간편집계 클릭하시고요. 아니 얘가 엔터가 안 넘어가면은 이게 나오지 않던데.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간편집계. 이거 아닌데. 다시. 여기 화살표요.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예정 누락분 나와 있죠. 그죠? 지금 여기 만약에 이 내용 실무 업무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잘 발생은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건 정도 누락했을 때 이거 보고 예정 누락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 나오는 거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 S라고 쓰는 거 Shift 키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지 않고 제가 단축키로 Shift하고 F5키 누르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렇게 단축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간편집계에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 한 건이라고 되어 있고 2기 확정 언제예요? 2기 확정은 2023년 확정은 10월 1일부터죠. 그래서 10월 1일 날 반영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누락된 거 얘는 누락된 거래 내역이에요 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까지 해주시게 되면
여기 8월 31일 거래에 대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입력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월 28일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아래의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그럼 이 경우는 매입이죠. 매입이고 매입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인데 수입하는 거니까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55번 수입이라는 거 아시겠죠? 부가세 유형 수입으로 여러분이 매매주 전폐에서요 부가세 유형 코드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계가 거기에 따라서 막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이 55번 수입이 그래요. 한번 보시죠. 받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나와 있네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가세 유형에서 9월 28일 날짜로 매입매출 전폐 입력에서 부가세 유형 55번 클릭하시고 이 자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엔터를 띵 치잖아요. 그죠? 그럼 분계로 넘어갈 텐데 여기 분계할 때 밑에 반영되는 금액이 여기서 공급가액은 나타나지 않아요. 즉 세액이라고 그랬죠? 아니, 공급가액 과세표준 이 금액은 여기 밑에 분계할 때 매입해서 원재료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만 나오냐면 세액만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그 원재료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는다는 것은요, 인천 세관에서요, 지금 부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요거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과세 표준은 이거는 부가세 세관에서 징수하기 위한 금액을 세금 계산서에 맞추기 위해서 얘는 허수라고 그래요. 크게 의미가 있는 수가 아니에요. 여기 세관에서 부가세 2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숫자란 말이죠. 얘가 원재료 가격이 아니에요.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은 뭐다? 실제 숫자가 아니라 세관에서 2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 55번을 입력하시고 회계 처리하려고 보면 부가세 대급금 요거 하나만 나와 있어요. 요거만 납부했다.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9월 28일 날짜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9월 28일) 유형은 55번 수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내용은 수입 신고 필증 참조라고 이게 참조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금액은 2천만 원, 공급가액, 거래처는 인천 세관이었죠.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혼합분계 해주시고요. 봐요. 여기 공급가액하고 여러분이 세액을 입력했는데 공급가액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원재료에 대한 공급가액은 원재료 가격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원재료에 대한 공급가액은요. 여기 수입신고 필증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해도 좋은 금액이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이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금액만 결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수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회계 처리와 또 부가세 납부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과 문제를 보죠. 자, 9월 30일 거래고요. 영업부에서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백화점에서 선물 세트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대요.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 써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회계 1급 때도 그랬지만 세무 2급 때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실무 거래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래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반복된단 말이죠. 영업부의 거래처 추석 선물, 지금 여기 8월 달에 입장에서는 요 계정을 접대비로 우리가 처리를 하죠. 접대비. 근데 2024년 3월 달에 새로 프로그램 제공되면서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더 이상 접대비라는 계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으로 하셔야 되고, 이 영업부에 대한 거니까 800번대 판관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 사용하셔서 입력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51번 과세요? 아니면 54번 불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 1급 때까지도 계속 말씀해 드렸단 말이죠. 불공사항 6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고 얘기해 드렸죠. 불공사항 뭐 있어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얘가 오류 또는 누락이 되면 여기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불공 처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뭐 대표적으로 많이 풀어보셨던 법인의 대표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건 사고 세금 계산서 회사로 보내는 경우 많이 나왔었죠. 세 번째는 보통 제가 얘기해 드릴 때 1000cc라고 설명 많이 해줬죠. 즉 소형 승용차 말하는 거죠.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소형 승용차, 얘를 취득할 때 매입세 발생하죠. 또 얘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소형 승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면서도 주유비라든지 세차비라든지 여러 가지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그런 돈을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용시 매입세, 얘네들 다 불공 처리예요. 네 번째로는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받으시면 불공 처리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세금 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한다. 마지막으로는 토지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한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앞에 일어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불공사항은 부가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 실무 업무에서도 이거 틀려서 꼬사리 먹는 분들 아주 많아요.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에 해당돼요? 여기 영업부 접대비 거래처 추석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9월 30일 날 이 자료 입력할 때 불공 처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걸로 복습해 놓으셔도 돼요. 불공사항 교재에서 읽어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짜잘하게. 이걸로 정리해서 이것만 암기해 놓으시면 불공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날짜는 9월 30일 거래고요. 자, 유형은 54번 불공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홍삼 선물 세트 수량 다 나와 있네요. 수량은 10개, 단가는 26만원. 자, 거래처는 부천백화점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고요. 자, 여기 불공제 사유 눌러 보시고요. 보시면 4번에 기업 업무 추진비 이와 됐죠? 요거고요. 분계는 혼합 분계
해놓으신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 쓴다? 기업 업무 추진비. 근데 얘는 800번대 쓰셔야죠. 예전에 계속 접대비로 썼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금액 중에서 다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했으니까 현금이 아니라 103 101. 자, 현금으로 50만원 결제했다고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급가액 나와 있죠. 세액 나와 있죠. 근데 불공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금액이 다 합쳐진 것으로 여기 두 가지 금액이 하나로 합쳐져서 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매입세액은 안 나타나요. 지난번에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고 했더니 공급가액만을 처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부가세는 빼버리고. 그러면 틀리죠. 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번 문제까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3번 문제, 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관련된 거죠. 관련된 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